그럼 이제 세 번째 알아볼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골절이 되고 나면은 이제 약을 이제 골다공증 약을 쓰게 되는데 그럼 언제 어떤 약을 쓸 건가 이제 고민이 될 겁니다. 왜냐면 이게 골다공증이라는 게 이런 본의 메타볼리즘에 영향을 미치는 건데 이렇게 바로 써도 될까 이런 여러 가지 고민을 좀 하시게 될 거고 어떤 약을 어떻게 쓸까 이렇게 고민할 겁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나온 에비던스를 이제 근거로 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랙처 힐링에 대한 오스티오포로시스 메디케이션 이펙트라고 이제 보는데요. 우리가 이제 일반 이런 노말 본하고는 골다공증 본하고는 확실히 다릅니다. 왜 다르냐면 이게 노말 힐링이라고 하면 부러졌을 때 노말 힐링 이렇게 간다 그러면은 에스트로겐 리셉터가 익스프레션 발현되고 엔지오제네시스, 바스큘로 제네시스 뭐 이렇게 되고서 메젠키마 셀 리크루먼트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힐링이 되게 되는데 이런 과정이 확실히 이렇게 낮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힐링 타임이 늦어지고 이런 힐링 타임이 프롤ongation 되면서 이런 힐링 아웃컴이 임페어먼트 되는 양상 그리고 이렇게 정상적으로 프랙처 힐링 이 파라미터들이 전체적으로 낮아지면서 딜레이 되는 양상을 이렇게 보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거를 감안해서 이 오스테오포로틱 프랙처가 확실히 이 힐링 과정이 늦구나 이런 걸 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안티 오스테오포로틱 메디케이션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약을 이제 프랙처 이후에 쓰게 되는데 우리가 애니멀 모델 보면은 우리가 이런 약들 많이 쓰죠. 비피제제, 비스포스포네이트, 데노스밥, 뭐 에스트로겐이나 랄록시펜 이런 것들이 이런 안티 리접티브 메디케이션은 여기 보시면 엔도콘드로랄 프랙처 힐링을 do not impede 방해하지는 않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리페어를 조금 딜레이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비록 이런 비피제제나 데노스밥이 캘러스 리모델링을 우리가 약간 딜레이하긴 하지만 오히려 캘러스 볼륨은 증가시켜서 결국은 이런 바이오메카니컬 프로퍼티는 변하지 않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연구 애니멀 스터디에 의하면. 그리고 이제 파라사이드 호르몬 같은 경우 이제 이 하이리스크 같은 경우 많이 쓰고 있는데요. 이런 같은 경우는 이런 힐링 타임, 힐링을 액셀러레이션 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캘러스 볼륨도 증가시키고 덴서티도 증가시키고 그 다음에 이런 머추럴 본으로의 레피드 리모델링을 더 증진시키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바이오메카니컬 프로퍼티를 더 임프루브 시키는 걸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요게 2016년도에 오스테오포로시스 인터내셔널 이제 실렸던 이제 이 오스테오포로시스 메디케이션에 대한 영향인데요. 요 정도 많이 쓰는 약들이 비피제나 데노스맙, 그 다음에 파라사이드 호르몬 요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애니멀 스터디 하신 거 보면 아까 좀 간단히 설명을 드렸지만은 비피제제 같은 경우는 이런 캘러스 머추레이션 이런 것들이 약간 딜레이드한 레이트가 있는 반면에 이런 캘러스 볼륨이나 본 미네랄 컨텐츠는 오히려 증가시켜서 오히려 메카니컬 프로퍼티를 더 항진시키는 걸로 되어 있고요. 데노스밥 같은 경우는 캘러스 리모델링이 좀 지연되지만은 캘러스 볼륨, 미네랄 컨텐츠는 인크리즈 돼서 여기 보시면 로드 케어링 캐퍼서티나 토저널 리지너티는 오히려 더 증가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우리가 이제 하이리스크 때 많이 쓰게 되죠. 파라사이드 호르몬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얼리 엔도콘드럴 리페어를 오그멘테이션 시키고 캘러스 볼륨, 덴서티, 그 다음에 머추러티를 전부 다 인크리즈 시키고 결국은 토저널 스트렝스나 스티프니스를 인핸스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클리니컬 에비던스도 많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비스포스네트가 클리니컬 에비던스 보시면 do not delay 힐링. 그러니까 힐링을 딜레이 하진 않는다. 비피제제가. 그렇기 때문에 뒤에 한번 다시 정리를 해드리겠지만은 굳이 뭐 더 어느 정도 본이 붙은 다음에 비피제제를 쓰고 그럴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힐링을 지연시키지는 않는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BMD를 오히려 인크리즈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여기 데노스밥 보시면은 여기 마찬가지로 do not delay 힐링. 그 다음에 do not contribute to other complication 이런 식으로 이제 현재까지 되어 있고 아직까지 데노스밥에 대한 에비던스는 좀 적지만은 위크입니다. 퀄리티 오브 데넌스가 하지만은 그래도 크게 영향을 미치는 않는 걸로 현재까지는 되어 있고요. 파라사이드 호르몬 같은 경우는 우리가 힙이나 디스탈 리디우스나 스파인 프랙처에 있어서 이런 힐링을 액셀레이션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요게 2020년도에 작년에 아산병원 선생님께서 이제 JBM의 오스테오포로시스 메디케이션에 대한 영향으로서 에비던스 베이스 리뷰를 한 거고요. 여기 한번 정리를 한번 쭉 보겠습니다. 이런 BP 제제는 do not influence, 그러니까 디스탈 라디우스나 힙 프랙처, 버테브라 프랙처의 이런 프랙처 힐링에 do not influence,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또한 물론 에비던스가 적긴 하지만은 데노스맙도 마찬가지로 non vertebral fracture 힐링에 did not 딜레이 시키진 않는다. 이렇게 돼 있고요. 파라사이드 호르몬 같은 경우는 오히려 디스탈 레디우스 프랙처 환자에서는 프랙처 힐링 타임을 줄여주는 거로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 힙 프랙처 환자에서는 오히려 힐링 타임이 컨트로버시, 힐링 타임을 줄여주는 거는 컨트로버시 하지만 우리가
페인을 더 좋게 해주고 펑셔널 아웃컴을 더 호전시키는 거에는 더 좋은 걸로 돼 있고요. 여기 보시면 버테브럴 프랙처에서는 여기 보시면 프랙처 힐링 타임을 쇼트닝 한다는 에비던스는 없지만은 오히려 이런 프랙처 사이트의 페인에 있어서 임프루먼트 하는 데는 더 좋은 효과가 있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저도 실제 가장 이 프랙처 여기에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많이 쓰고 있는 게 거기다 추가로 이제 이베니트 같은 게 있는데 사실 이베니트가 나온 지 지금 이제 1년 반, 2년 가까이 되는데 아직까지 요거에 대한 에비던스가 많지 않기 때문에 프랙처 힐링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냐는 데에 대해서는 보고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아직까지는 그것도 크게 영향은 없지만은 조금 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시면은 이런 이 안티 디저프티브 메디케이션의 이런 프랙처 힐링에 대한 네거티브 이펙트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2차적인 골절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기 정확히 딜레이 이니시에이션 오스테오포로시스, 그러니까 골절 이후에 오스테오포로시스 메디케이션 시작하는 딜레이를 할 근거는 없다. 그러니까 만약에 골절이 됐다 그러면은 바로 이제 시작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약제를 쓸 거냐, 그건 이제 또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이런 오스테오프랙처가 생겼을 때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약제를 선택하냐, 이거 사실 되게 중요한 거죠. 제가 척추를 이제 한 10년 가까이 하지만은 치료를 잘해야겠다고 생각한 이제 골다공증 치료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골다공증을 치료를 잘해야겠다고 생각되는 케이스들이 이런 케이스들이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69세 여자 파킨슨으로 메디케이션 했는데 저한테 이렇게 왔는데 자꾸 부러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불과 1년도 안 돼서 허리가 이렇게 휘어 있고요. 이런 환자도 있습니다. 이건 제가 한 케이스는 아닌데 불과 1년 사이에 물론 RA, CVA 뭐 메디케이션 해가지고 뼈가 약해졌지만 이렇게 부러졌던 환자가 하나 계속 부러지면서 시멘트 넣고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까지 시멘트를 넣은 겁니다. 만약에 이 환자가, 물론 이 환자가 지금처럼 이제 테리파라타이드나 이베니티나 이런 게 강력한 포텐트한 약제를 쓴 건 아니거든요. 그게 좀 이전 환자라서. 만약에 이 환자가 그런 약제를 썼으면은 이렇게까지 다발성으로 서브 시퀀트하게 부러졌을까 항상 이게 고민이 되는 케이스거든요. 사실 이렇게 연달아서 많이 부러지는 경우는 많지는 않는데 이런 환자들 보면은 이 부러진 뼈를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어떤 약제를 써서 앞으로 추가적인 골절이 생기지 않게 예방하는 게 더 중요하구나. 이거를 항상 제가 이제 요런 케이스들, 요런 지금 2명의 케이스를 보면서 많이 하면서 이제 골다공증에 많이 관심을 갖게 됐는데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 부러졌을 때 이 척추 같은 경우는 도미노입니다. 도미노. 1, 2년 이내에 계속 부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게 추가적인 골절이 안 생기게끔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야 환자의 예후가 완전 달라집니다. 여기도 지금 사진에서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 환자 허리 피고 다니던 환자거든요. 불과 1년에서 2년 사이에 허리가 이렇게 굽었습니다. 거의 땅 보고 다니시거든요. 이렇게 되게 되면은 삶의 퀄리티가 완전 하늘과 땅 차이고요. 이렇게 되게 되면은 이거 뭐 한 1, 2km 걷던 사람이 100m도 못 걷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골다공증 치료가 그만큼 중요하다. 결국은 골절을 예방하는 거지만 골절이 자꾸 발생해서 생기는 베리 하이 리스크로 가는 거를 막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요게 이제 2020년도에 엔도크라인 소사이어티가 이제 나온 거고요.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은 사실 로우나 모더레이트 리스크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선택 뭐 이렇게 하면 되지만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는 여기입니다. 하이랑 베리 하이 리스크.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하이 리스크 같은 경우는 전에 척추 골절이 있거나 고관절 골절이 있었던 경우 5와 BMD나 힙이나 스파인 쪽이 마이너스 2.5, 5와 10년 골절 발생률이 3% 이상, 5와 그 다음에 그 메이저 오스테오포로틱 프랙처가 20% 이상 이렇게 5거든요. 여기에 이제 하나라도 들어가면 하이리스크가 되는 거고요. 여기에 멀티플 프랙처가 있다든지 and 마이너스 2.5 이하일 때 and로 해서 그렇게 됐을 때는 베리 하이 리스크로 들어가게 되죠. 여기가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이 하이랑 베리 하이 리스크를 어떻게 우리가 메디케이션을 해야 되냐.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비스포네이트다, 데노스맙이다, 테리파라타이드다, 아발로테트는 여기는 저희 없는 거고 로모츠맙인데 보통은 이렇게 되지만은 이런 안티 리접티브보다는 사실 하이 리스크로 갈수록 우리가 아나볼릭 에이전트를 많이 쓰게 되는 거고요. 현재까지 시퀀스 이제 약제의 시퀀스가 있지만은 대부분은 리스크가 낮으면 저도 이제 BP나 이런 걸 쓰지만 리스크가 높은 경우는 이제 데노스맙, 테리파라타이드, 그다음 로모스맙을 쓰다가 다시 데노스맙을 이렇게 들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런 하이 리스크일 경우는 베리 하이 리스크로 갔을 경우는 안티 리접트보다는 아나볼릭 에이전트를 먼저 쓰고 그게 어느 정도 종결되면은 안티 리접트로 다시 가는 걸 고려하는 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2020년 AAC 가이드라인에서도 마찬가지로 베리 하이 리스크와 우리가 이제 전에 이제 골절 있을 경우 하이 리스크를 보면은
여기서 이제 선택할 수 있는 게 데노스맙이나 아니면 로모조맙, 이베니티고요. 테리파라타이드, 졸레드렌시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거에 따라서 각각의 카테고리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이제 팔로업을 할 건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하이리스크가 그러니까 이 안에 그러니까 하이리스크 아닌 거를 하이리스크로 가게끔 막는 게 중요하고요. 우리가 이제 많은 약제가 있고요. 이런 약제들이 이제 뭐냐면 프랙처 리스크 리덕션의 에비던스이기 때문에 우리가 데노스맙이라든지 로모즈맙인지 테리파라타이드는 주변에서 많이 쓰는데 하이리스크 환자에서 어떤 이런 프랙처 리스크 리덕션에서 어떤 에비던스가 있는지를 잘 봐가지고 어떤 약제를 선택할 건지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걸 왜 정해주지 못하냐면 다 개인마다 다르고 개인마다 질환이 다르고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 표현하면 인디비주얼라이즈드 개인의 차별화된 골다공증 전략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환자는 어디를 더 조심을 해야 되고 어떤 리스크를 갖고 있고 어떤 기저질환이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인디비주얼라이션 해가지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접근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약을 되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오스프로시스 이제 메디케이션을 보면 안티디접티브가 썸제나 비피나 데노스밥이 있고요. 아나볼릭 에이전트가 파라사이드, 로즈밥, 아발로파라타이드는 저희 병원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없는데 이런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는 요거 하나 갖고서 가는 게 아니고요. 이거를 어떻게 컨비네이션 할 거고 그 다음에 어떻게 시퀀스하게 쓸 건지. 사실 이제 현재까지 컨비네이션 쓰는 거는 사실 우리가 데노스팝하고 파라타이로이드는 컨비네이션에서 효과가 좋다는 논문이 있지만 그 다음 나머지 거는 컨비네이션을 하진 못하거든요. 별 효과가 그렇게 좋다는 보고가 없기 때문에. 대신에 이제 중요한 거는 어떤 시퀀스로 쓸 건지. 왜냐면 골다공증 약이 우리가 이제 개념을 바꿔야 되는 게 이런 골절을 됐을 때 잠깐 먹는 약이 아니고 고혈압이나 당뇨처럼 평생 먹는 약으로 이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형적인 퇴행성 이런 과 관련된 질환으로서 우리가 관리해야 될 질환을 생각하지 잠깐 먹고 이렇게 끝날 생각이 아니라는 걸 명심하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당뇨약이나 고혈압약도 그때그때 상태에 따라서 약을 조절하고 당뇨약도 조절하고 당뇨가 조절 안 되면 또 약을 올리기도 하잖아요. 이 골다공증도 똑같다는 컨셉으로 갖고 가시면 되거든요. 골다공증이 조절이 안 되면 더 강한 약을 써야 되고 필요에 따라서는 약을 조절할 수 있고 이런 컨셉을 해야지 이게 이거 한번 먹으면 같은 약을 평생 먹는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컨셉은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아나볼릭을 먼저 쓰고 안티디접티브를 그 다음에 쓰고 그런 식으로 이제 많이 생각이 되는데, 선택지가 시퀀스 테라피 보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나볼릭, 그 다음에 안티디접티브가 하든지 아니면 안티디접티브나 아나볼릭을 하든지 안티디접티브나 또 다른 안티디접티브가 하는데 가장 우리가 효과가 좋은 건 당연히 맨 위에 아나볼릭 에이전트나 안티디접티브 에이전트가 되는 걸 돼 있고요. 따라서 골절이 있는 하이리스크나 베리 하이리스크는 당연히 아나볼릭을 먼저 쓰고 안티디접티브를 쓰는 걸 당연히 권유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나볼릭을 썼을 때 안티디접티브를 반드시 더 이어서 써줘야 되는 이유가 아나볼릭을 올렸던 이런 아나볼릭 윈도우가 있습니다. 이 윈도우를 안티디접티브를 써줘야 이 아나볼릭 윈도우를 유지한 채로 쭉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제가 곡간을 채운다고 그러거든요. 이 아나볼릭 에이전트를 만들어서 이 곡간을 가득 채워놨던 거를 안티디접티브를 안 맞게 되면 어떤 역할이 되면 곡간을 열어두는 겁니다. 그러면 들어오는 게 없기 때문에 곡간은 계속 비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곡간을 채워놨으면 그 곡간문을 굳건히 닫아야 되는데 그 굳건히 닫는 게 안티디접티브 에이전트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게 바로 이 아나볼릭 윈도우를 유지해주는 역할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아나볼릭 한 다음에 반드시 안티디접티브를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마지막 케이스 한번 보시고 이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기 보시면 57세 완전 저체중이고 141, 체중 32kg밖에 안 되고 여기 보시면은 한 5년 전에 자궁 절제한, 그러니까 당연히 에스트로겐 레벨이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나이가 57밖에 안 되고 완전 저체중에 이런 난소 제거한 히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에스트로겐 이제 다 떨어지니까 다발성은 이제 부러지게 되고 여기 보시면은 4.0, 4.8, 5.9 이렇게 막 엄청 낮아지게 되죠. 이런 환자들은 이제 보통 제가 많이 쓰는 게 파라사이드 호르몬을 쓰고 1년 쓰고 그 다음에 이어서 시퀀스를 하게 되는 수법 6개월마다 이제 팔로우를 하게 됩니다. 또 하나 보시면은 68세 여자 환자분이고요. 가벼운 낙상 후에 이게 흔하게 오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사진을 찍을 때 이렇게 골절이 의심된다 그럴 때 가끔씩 보면은 로컬에서 이 로우럼버만 찍는 경우가 있거든요. 반드시 어디에 많이 생기냐면 이 소라코럼바 정션에 많이 생기기 때문에 사진을 찍을 때는 꼭 이쪽에 소라코럼바 정션 쪽을 같이 확인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을 경우 보통은 이렇게 골절되면, 이거 보시면 딱 안정성 골절이잖아요. BMD도 보시면 마이너스 2.7, 딱 커트라인으로 걸려 있고요. 그러면 보통 데노스밥을 한 6번 정도 쓰면은 좋아지거든요. 이 프롤리아에서 데노스밥을 6번 정도 쓰면은 딱 3, 이제 팔로우하면은 이런 식으로 엑스레이도 괜찮고, 여기 보시면 2.2, 여기 전에 2.7였는데 2.2 딱 좋아지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어서 시퀀셜하게 졸렌드로 엑시드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이 데노스밥의 가장 큰 단점이랄까? 그건 문제는 뭐냐면, 다른 제재와 달리 휴학기가 없습니다. 드럭 홀로데이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그냥 끊고 6개월이 지나게 되면은 워시아웃이 됩니다. 몸에서. 근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얘가 많이 좋아진 환자는 그만큼 많이 워시아웃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차이가 많이 올라간 환자는 반드시 얘가 2.5 이하로 됐다 하더라도 비급여라도 이렇게 졸레노 엑시를 써서 이 올라갔던 걸 유지하게 해줘야지 올라갔으니까 이제 그만 맞으십다 하고 딱 끊어버리면은 한 1, 2년 있다 체크를 해보면은 많이 올라갔던 환자들은 확 떨어지는 경우가 있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리바운드 버테브럴 프랙처 많이 보고되고 있죠. 오히려 버테브로가 확 약해지면서 골절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BMD 올려놨던 BMD 개인을 유지해주고 리바운드 버테브럴 프랙처를 우리가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퀀셜하게 포튼트한 비스포멘트를 유지해주는 게 제일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테이크아웃 메시지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골다공증 골절의 특징 이런 것들을 잘 이해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우리가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수적 치료나 할 때는 이런 본 퀄러티라든지 이런 골다공증과 관련된 컴플리케이션을 고려를 반드시 해서 일반 골절과는 다른 이런 본 힐링을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고요. 아까 이제 그런 프랙처 힐링에 대한 에비던스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이런 오스테오포로시스 메디케이션을 굳이 딜레이할 이유는 근거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프랙처 됐다 하더라도 골다공증 약을 필요하면 바로 스타트를 해줘야 되는 거고 만약에 이런 골절이 생겼다 그러면은 이전과 달리 더 강한 포텐트한 드럭을 써야 되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건 인디비주얼라이즈드 환자가 딱 정해져 하이리스크는 무슨 약 이게 아닙니다. 그 환자의 기저질환, 여러 가지 상태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인디비주얼라이즈드한 옵티멀한 메디케이션을 스타트를 해주고 그 약을 계속 쭉 유지를 해주면서 조절해주는 게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